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7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인 브라주카는 파키스탄 여성 노동자들이 지푸라기 거푸집과 가죽 조각을 이용해서 손으로 만듭니다. 중국 사람들 품삯이 비싸져서 이제 각종 대회의 공인구는 거의 다 파키스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한 달 꼬박 일하고 받는 품삯은 미화로 102달러. 숙련 노동자가 하루에 6개쯤 만든다고 합니다. 브라주카 한 개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은 미화로 160달러입니다. 한 달 내 일에도 파키스탄 여성 노동자는 자신이 만든 공을 자기 아이에게 사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주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없어서 못 판답니다. 우리나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입니다. 편의점이나 주유소, 식당 같은 데서 1시간 내 서서 일해도 수박 한 덩이 못 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1% 올라 5,580원입니다. 수박 한 덩이 못 사기는 여전히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우선 이 시간까지 주요 뉴스 몇 가지 정리해보고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응원단을 파견하겠답니다. 100명 정도 보낼 생각인 모양입니다. 우리 정부도 받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년 만에 북한 응원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른바 만만회라고들 하는데 그런 거 실체 없다. 그리고 여지껏의 각종 인사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사과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나흘 뒤인가요? 3일 뒤군요. 오는 10일에는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청와대 기관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관심을 모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5.16은 쿠데타가 분명하고 그것 때문에 정치 발전이 좀 늦어졌다. 이런 견해를 밝혔고요. 그에 앞서서 국정원 직원이
야당 의원의 이병기 후보자에 대한 질의 문서를 뒤에 서서 이렇게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이 나가지고 한 40여 분간 청문회가 중단되는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북풍 의혹 이런 것들이 주요 추궁거리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및 해경을 어떤 식으로 분할해서 어떻게 꾸려가느냐 이런 것들 문제인데 경찰이 해경 일부 조직을 흡수해서 해사국이라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 집 어떻게 지을지 가지고 설왕설래 오락가락 이런 추세입니다. 한편 온갖 종류의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죠. 김명수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후보자 오늘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냈는데요. 거기에서 논문 표절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제기된 각종 하자나 의혹 이런 주장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경제점검 코너에서는 동부그룹의 관피아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이사의 반가량이 관료 출신이다. 그러면서 제 기능은 하나도 못했다는 것.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우려가 크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차츰 그 적자 폭도 커질 것 같다. 이런 전망, 이런 것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뉴스 브리핑 들어가죠. 오늘부터 3일간 아는필 기자가 휴가를 떠나서 여러분이 대단히 좋아하시는 김용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석간 브리핑이죠 이제. 석간 중에 브리핑할 만한 신문이 없습니다. 나오는 신문이라 봐야 문화일보 그리고 헤럴드 경제 빨간 신문들. 예. 볼고 그나마 좀 볼만한 게 이제 내일 신문 정도인데요. 예. 내일 신문은 종합지라고 보기는 좀 너무나 성격이 뚜렷하죠. 그렇죠. 정치 경제 신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신문에 가끔 읽을 만한 칼럼들이 좀. 예, 그렇습니다. 도리어 그 헤럴드 경제가 종합지에 가까워요. 연예 소식, 스포츠 소식도 많고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지라고 하는 신문들은 돈 되는 뉴스들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즘 스포츠, 연예 돈 되죠. 예. 우리 김 PD는 그 신문 종이 신문으로 봐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뉴스 체크해요? 예. 과거엔 종이 신문으로 봤는데 온라인으로 체크하죠. 그래요? PDF 신문으로 보기도 하고. 예. 근데 하여간 종이 신문의 위기는 위기입니다. 예. 그거 내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네. 언론유통진흥원인가 신문유통원. 아니 그거 말고. 예. 언론진흥재단인가에서 예. 각 신문사 매출,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분석해 봤더니 네. 작년에 종이신문사가 4.2% 마이너스 성장했고 그 전해에도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인 거지. 쎄 빠지게 일해서 네. 이득은 하나도 못 내고 월급 주고 빚 갚고 이자 내고 다 쫄쫄쫄 좀 저기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신문산업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 우리나라 언론계가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구조 개편이나 산업 모델 발전 변화를 통해서 부패의 고기를 끌어낼 수 있을지 예. 기업다운 기업이 돼야겠죠. 예. 빨리 뉴스 들어갑시다. 예.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이렇게 뒤에서 어깨너머로 찍은 거예요? 조그만 카메라로? 예. 국정원이 이실직고했습니다. 네. 문제의 인물 국정원 직원이 맞다.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슬쩍 뒤에서 뭔가 촬영을 했는데 촬영한 걸 보니까 야당 의원들 자료를 찍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찍은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란 점은 인정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자료를 찍은 바가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했습니다. 국정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기록을 위해서 국정원 차원의 기록을 남기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강변을 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기자 출입증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국정원 직원이다. 정정당당하게 왜 못 밝힙니까? 그리고 그동안 많은 그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렇게 국정원이 기록 차원에서 촬영을 했다라고 밝혔지만은 18대부터 정보위원을 하는 등 많은 인사청문회를 했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따로 자료를 남긴 바 없다. 국회 속기록과 국회 TV 이 정도만 기록으로서 유효했지 국정원이 따로 관행적으로 기록을 남긴 사례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야당 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 촬영은 도촬이다. 일단 듣고 보니까 규정했습니다. 예. 듣고 보니까 두 가지가 말이 안 되거나 또는 의문인데 네. 국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개의 선언이 이루어진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언행은 다 기록 및 촬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야 조용히 해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되거든요. 웃음 이런 것도 하잖아. 예. 삿대질 뭐 이런 거 다 예. 가로 속에 넣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걸 따로 기록을 남길 하등의 의무가 없는 것이고. 갑자기 온갖 것을 다 기록한다고 해서 생각이 났는데 말이죠.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 필리버스터로서 10시간 넘게 장광선을 늘어놓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했었는데 그 당시 국회에서 기록을 제가 뒤져봤는데 당시 공화당 의원이 한 말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뭐. 밥 먹고 합시다도 있었어요. 밥 먹고 합시다.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적는데 예. 국정원이 무슨 기록을 남기겠다고 하는 것이며 네. 둘째. 통상 인사청문회 같은 거는 열리면 그 대상자에게 주요 질문 요지를 건네죠. 예. 근데 물론 이제 비장의 무기 같은 건 안 건네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날 밤이나 오늘 아침에 국정원 원장실에다가 보내주는데 왜 진짜로 히든 카드는 밖에 보좌관들한테 뭐 이것 좀 알아봐라. 네.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더 추가 취재니 뭐니 해서 이렇게 메모로 전달될 수도 있긴 하지. 예. 그럼 뒤에서 어깨너머로 찍었다는 건 그걸 찍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달된 질문 요지는 굳이 촬영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 말을 해도 참 국정원스럽게 하네. 무슨 국가 기록이야. 그렇다면 이런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요? 이를테면은 국정원장 후보자 이병기 후보자에게 예리한 질문. 그러니까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예. 뭔가 의혹을 이제 야당 의원이 갖고 나와서 제기할 때 예. 미리 사전에 이런 야당 의원의 질문을 캐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병기 후보자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는 거죠. 예. 그거 말고는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했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예. 별별 짓을 다 하네. 자, 근데 걸린 사람 누구한테 걸렸냐 봤더니 이 박지원, 그 박영선, 이른바 박남매로 불리는 야당에서 가장 날카롭기로 유명하고 선명하기로 두려운 호랑이 코털을 건드렸지 그래. 네. 그 호랑이 코 밑에서 그 수염을 까짝까짝하다 걸리나 그래. 네, 글쎄 말이에요. 그나저나 국정원은 음지양지 가리지 않고 활동이 대단합니다. 네. 근데 국정원이란 조직을 보니까 말이죠.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지. 이 검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거는 뭐 그냥 홈페이지 국정원 소개란에만 나와 있는 얘기일 뿐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병기 후보자가 나와서 과거에 대선 개입을 두고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딴 식으로 말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밭대기인지 찻대기인지 하는 것은 네. 직접 차를 가지고 불법으로 모은 돈을 전달하고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저는 그 자금이 당의 후원금인지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했고 당에서 주는 돈을 무조건 제가 갖다 준 것이다 라면서 자신은 배달밖에 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돈을 정치 공작 자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뢰히 대선을 앞두고 당끼리 합치고 반대당 사람 영입하고 그러지 않는가요? 영입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표현으로 대선 앞두고 다 그런 짓들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앞두고 다 그런 짓들 그러니까 회유 공작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발언. 야, 정말 놀랍습니다. 당당한 겁니까? 솔직한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반대하고 비난해도 나를 임명하는 분은 그분뿐이다. 네. 나를 여기 세우신 분이 그분이시다. 마치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퇴임 연설 때 발언이 그분만이 할 수 있다. 예. 근데 그 표현은요. 네. 그 표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다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복음성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뭐요?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뭐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예. 이게 뭐 국가 최고 권력 지도자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는 것 아니냐라는 나를 의구심을. 이 자리에 세울 수도 있고 네.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는 분은 그렇죠. 오로지 그분이다. 예, 그분이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고 예. 여기서는 정치 청와대고 현장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다. 청와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 동격이네요. 동격이죠. 예. 기독교 전문가인 우리 저 김영민 PD가 볼 때는 어때요? 예? 그러면 고참 병장하고 음. 그 뭐야 하느님하고 선배하고 청와대가 다 동격이라는 거에 동의하냐고. 아, 전혀 동의하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알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기독교인들을 중용합니다. 그런가? 그렇죠. 잘 보세요. 그렇게 물론 이제 진보적 그 색채를 갖고 있는 신앙인들은 잘 기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수적 색채를 갖는 신앙인들, 예. 국가와 신과 권력자 이들을 동일한 숭배의 대상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중용을 하는 거죠. 뭐 하나에 이렇게 확 경도되면은 예. 균형을 상실해서 안 좋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MBC 얘기 좀 볼까요? 예. MBC 해직 언론인들이 오늘 첫 출근 투쟁 시도했는데 문을 잠가버렸다고요.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MBC가 마포구 상암동 신사옥으로 이제 이전을 하는데요. 네.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MBC 해직 언론인 5명이 오늘 아침에 출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청원 경찰들에 의해서 본관 로비조차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로비입니다. 로비. 로비는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로비에서 방송사 안으로 들어가는 예. 그 출입구가 있거든요. 예, 그 출입구 들어갈 때는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안 합니다만은 예. 뭐 이름, 쓰죠. 주소, 종이에다가. 전화번호, 누구를 만나러 들어가는지 무슨 용도로 왔는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출입 폐용을 들고 들어간단 말이죠. 네.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로비. 누구나 와서 만나고 누구나 와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사무공간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로비로도 못 갔다 로비로조차도 이거잖아. 못 들어가게 아예 문을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청경들이. 현관문을. 예, 그렇습니다. 그거 참.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저 법원에서 복직 판결 받았잖아요. 그렇죠.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가 지난달 30일에 이 노조가 낸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이분들이 1심에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냈습니다. 예. 근데 통상 이제 MBC에서 이걸 수용하겠어요? 로비의 문 걸어 잠그는 MBC가요. 2심, 3심까지 갈 거란 말이죠. 그럼 그동안 이분들은 뭐 먹고 사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2심, 3심에 가서 뒤집어지면 뭐 그때 가서 또 다시 재론하더라도 예. 일단 1심에서 승소를 했으니 우리 일단은 복직시켜라. 예, 이 가처분 소송을 냈단 말이죠. 네. 여기서도 이겼어요. 그 법원이 받아들인 거지. 법원이 받아들인 거죠. 출근을 시켜라. 일단. 출근을 시켜라. 그런데 MBC는 이 판결문을 받아들고 검토 중이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그 법원의 공식적인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 그걸 강제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무슨 조치를 취할 권리가 노동자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바로 그 이행강제금. 아, 이행강제. 이것도 또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또 소송을? 그래서 복잡하네. 이행강제금 소송을 물론 이분들은 또 걸겠죠. 예. 그런 이제 이것도 일종의 투쟁이니까요. 예. 이제 이행강제금 소송을 낼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뭐냐? 예를 들어서 복직을 시켜라. 복직 안 시키면은 안 시킬 때부터 하루에 얼마씩 줘라. 뭐 이런 거가 예.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럼 뭐 MBC에서는 사무실에 발 안 들여놓게 하고 돈으로는 때우려고 할 거 아니야? 그 돈만은. 글쎄 말이에요. 그 돈을 뭐 자기들이 지금 경영진들이 사재를 털어서 하겠습니까? MBC 돈으로 하겠죠. 그러게요. 예. 설령 뭐 MBC의 손해가 막급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복직을 시킨다 하더라도 네. 예, 이분들을 저 용인 드라미아 뭐 이런 데로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용인 드라미아 안 가보셨죠? 안 가봤어요. 용인이라고 해서 뭐 성남 옆에 용인 생각하시는데 거기 아니에요. 안성과 가깝습니다. 증평과 가깝고요. 그러니까 맨 끝이에요? 예, 용인에 저 근데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 그 이제 드라마 촬영소가 있는 건데 거기 관리직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기자들을. 촬영소의 관리직?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과거 얘기 노조에서 들었어요. 열심히 방송 공정성 투쟁에 앞장섰던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이상호 씨는 무슨 저 자회사인가 어디 뭐 이상한 데 가 있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이상호 기자 역시 아침에 출근 투쟁을 벌였어요. 예. 예, 그런데 저는 그 박성재 옛날에 예. 청와대 출입하던 예. 노조위원장도 했나? 네, 노조위원장 하셨죠. 예, 페이스북 친구인데 예. 그게 툭 떴더라고요. 지금 문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박성재 전 노조위원장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요. 스피커 만드는 거 아시죠? 저희 국민TV 9층 스튜디오에 스피커가 바로 박성재 전 위원장 수제 스피커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야. 그거 몰랐네. 그거 기사거리인데, 그거. 이게 기사거리인가요? 그거 당연히 기사가 되죠. 기사를 쓰시죠. 그 미디어 토크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더니 민동기 국장한테 그거 쓰게 해야지. 아주 재밌는 기사인데. 그래요? 예. 자기가 똑 떨어지는 뉴스를 만들어 놓고 지금 쓰지를 않고 있네. 자, MBC는 또 마음의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고, 예. 똘똘한 사람들이니까 꿋꿋이 싸워 나가겠죠. 글쎄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4대강, 이거 날도 덥고 막, 그 시퍼런 뭐에 무슨 이상한 그 벌레? 이건데. 보기만 해도 흉측하더라고요. 그렇게 빛 폭탄을 잔뜩 짊어진 수자원 공사가 이 마당에 또 자기들 성과급 파티를 세게 벌였다고요? 자, 4대강 사업하고 경인누나 사업으로 말이죠. 10조 이상의 천문학적 빚을 지기 시작한 수공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 4대강 사업이 30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정부가 30조를 다 끌어안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했던지 그중에 8조를 딱 떼가지고 수자원 공사한테 또 안겼어요. 그랬죠. 여기다가 또 경인누나 사업까지 합해서 10조 이상의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수자원 공사가 2009년 이후에 이사진과 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리오라고 공공기관 정보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4대강 사업 기간에 수공임원들에 대한 수자원 공사 임원들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이 1인당 최대 7천만 원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와, 증액된 게 7천만 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수공사장의 총액이 7천만 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수공사장의 성과급은 9,077만 원에서 1억 5,940만 원까지 이렇게 오른 겁니다. 이사 같은 경우 5,846만 원에서 8,983만 원으로 3천만 원 이상. 감사는 4,841만 원에서 6,376만 원까지 해서 1,500만 원 올랐고요. 빚잔치의 혜택은 이사들뿐 아니라 일반 직원에게도 돌아갔는데 논아 가졌겠죠. 수공 직원의 평균 연봉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따져보니까 6,314만 원에서 7,304만 원까지 무려 1,00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네. 이 가운데 경영평가 성과급과 성과 상여금이 700만 원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말이죠. 야, 참 완전히 딴 세상이군요. 솔직히 말해서 수자원 공사가 특별히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네. 이사들이 지금 성과급으로만 8,983만 원, 약 9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성과급으로만 예. 본봉은 따로 있고 예. 그럼 성과급만 해도 웬만한 샐러리맨들의 그 상당히 많이 받는 축에 드는 사람이 한 9천만 원쯤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러니 욕먹는 철밥통 이럴 수가 없죠. 우리 집 막 게시판에 옥마리 님이요. 네. 4대강에 나타난 큰 빛 이끼벌레가 아니라 큰 빛 이새끼벌레. 지옷받침? 예. 오늘 아침 한겨레 만평도 그러고. 빛이 아니라 큰 빛 예. 이새끼벌레. MB 이거 돈 다 해가지고 구상권 뭐 이런 걸로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숨겨놓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서 구상권을 청구할 얘기 아닌가. 지금 수공이 빚이 8조인데 예. 그 얼마씩 갚아 나가고 있어요? 글쎄요. 수공은 2009년 이후 대규모 흑자를 냈는데 이 흑자를 빚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세금으로 갚아달라 이 얘기요 그렇죠. 뭐예요? 어차피 우리 빚도 아니니 국민 여러분이 빚을 갚으셔야지 어떡하겠는가. 아니 왜 그러길래 이명박을 뽑았느냐. 이렇게 수공은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자, 생각도 해보고요. 예, 4대강의 또 하나 요즘 예. 이게 큰 이슈로 커지고 있던데 예. 한번 전해드렸죠. 방금 말한 예. 큰 빛 이끼벌레. 예. 수질 오염 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환경부가 뭐라고 얘기를 내놨다면서요? 일단 금강과 영산강에서 발견이 됐지요. 네. 낙동강 중류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통상제 상류에서는 이런 오염원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깨끗하잖아요. 상태는 맑고. 대구쯤 지나가야 이제 좀 뭔가 좀 심각성이 드러나게 될 텐데 하류에서 발견되던 것이 상류에서도 발견되는 흐름이라고 하는군요. 그럼 얘들이 역류해서 지금 올라오고 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죠? 글쎄요. 하여간 흐르는 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다면 또 그렇게 역류해서 올라간다 글쎄요.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말이죠. 이 흐르는 물에서는 살기 어려운 이런 큰 빛 이끼벌레. 자, 그런데 물 전체가 느려지고 또 녹조는 강화되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환경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큰 빛 이끼벌레는 독성이 없고 오염된 수역뿐 아니라 청정 수역에서도 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정수역에서도 출연하니까 예. 저 수질 오염 걱정 마시라 지금 환경부 얘기는 그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예. 오늘부터 태풍 간접 영향권 제주도 남부 시작되고 금요일쯤이내야 벗어날 것 같다 그러는데 이 이름 우리가 낸 거죠? 네, 너구리. 예. 예. 어떻게 전망돼요? 아직 한국으로 올 수도 있대요? 진로를 일본 열도로 틀어서 우리나라 전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태풍이 우리나라에 근접하는 바로 모레 그리고 글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동쪽으로 향하는 각도가 줄어들면 피해 지역이 넓어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 이 흐름을 보니까 말이죠. 고리 원전이 있는 네. 부산 기장 이쪽도 영향권에 속해 있더군요. 별일 없이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야죠. 요즘 SNS 공간에서 고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수명 연장 문제 그렇게 관료들이 그냥 해왔던 방식대로 미국에서 10년 넘겨 했으니까 예. 미국에서 만든 G2사 거 우리도 똑같은 거 갖다 쓰니까 괜찮다. 네. 이런 타성 말고 예. 각별한 안전의 관점에서 외국 사례 무시하고 철저하게 재점검 꼼꼼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부는 말이죠. 이 분명한 건요. 정부는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가장 보수적으로 안전 상황을 예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놓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정부의 그 행태나 또 위기 관리 능력을 보게 되면은 국민들 안심시키는 데만 급급하고 있단 말이죠. 예. 돈을 다른 데서 아끼려고 해야 되는데 예. 방금 아주 우리 김 PD가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네. 가장 보수적 관점에서 있을 수 있는 경우 수 중에 가장 안전한 디딤돌로만 딛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효율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네. 있을 수 있는 최상치에서 설마 그러면서 하다가 뻥뻥 터지지 않습니까? 예. 70년대하고 달라졌으면 사고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지방은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겠지만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서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예상 진로를 벗어나서 북쪽으로 더 올라오면 남부뿐 아니라 중부 지역에도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태풍 정보에 유의해달라, 예의주시해달라 기상청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중후반까지는 좀 비 오는 거, 바람 이런 것들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워낙에 또 기상이 말이죠. 예측 불허의 그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상 이변이 기상 정상인 것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요 몇 년 사이 보니까. 그러니까 장마가 어느 시기에 오면 어느 시기에 소멸된다. 이것마저도 없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 예보도 안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못해. 예. 해서 계속 틀리니까 네. 아예 안 한다고.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일보는 도대체 언제나 조용해진대요. 예.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조민재. 네. 이게 조용기 목사의 둘째 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조 사무엘 민재가 공식 명칭입니다. 사무엘 민재. 미국 사람이니까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국적이 미국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원래 신문사 예. 할 수 있어요? 사장과 외국인이? 대행인은 예.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신문사 발행인은 네.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된다라고만 인식을 했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조민재 씨가 얼마 전까지 사장을 했고 발행인은 한국 사람인 딴 사람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신문사 발행인은 물론이고 사장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된다라는 법 해석을 끌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민재 씨가 결국 사장에서 물러났고요. 예. 법 외 사장이네. 법 외 사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 회장이 됐는데요. 회장은 아무 상관없고요. 예, 회장은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2심에서도 유죄를 그렇게 받았다고요?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국민TV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여기 이 연이 깊어 뉴스케이가. 예, 그렇습니다. 서영석, 조상훈, 예. 윤재석, 예. 이강윤도 일부 있었고.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형사부 며칠 전이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민재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문발전기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다는 점을 사전에 보고받았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결국에는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 2012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신문발전위원회에 신문사 편집 시스템 공사 대금 등 용역 대금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서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조 회장은 난 모르는 일 이랬었는데 법원은 넌 아는 일이었다라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이번 판결이 이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일보 경영권에도 미칠 변화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대법원까지 가겠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은 조민재 회장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문화재단, 국민일보의 대주주거든요. 네네. 국민문화재단 재단 정관 구조 임원의 결격 사유 이 부분이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선고 아닙니까? 이게 3심에서도 확정되면은 이 조민재 회장이 국민문화재단 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그 회장직 유지하기 어렵죠. 완전히 손을 떼야 되는데 네. 3심까지 가려면 또 몇 년 걸리겠죠. 조용기 목사의 둘째 아들 조민재 씨. 이제 다른 아들은 없죠?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조승재라고. 그 친구는 뭐예요? 지금 그 국민일보 그 사옥에 들어가면 1층에 카페 포토라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 주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또 다 간의 족벌 경영이구나. 예. 그 예전에 그 국민일보가 98년에 표방했던 신문사의 그 구호가 이거였습니다. 패밀리 페이퍼. 기억하시죠? 예, 맞아요. 패밀리 페이퍼. 그래서 그걸로 신문 옥상에 광고. 써붙였어. 옥상에다가 패밀리 페이퍼. 조 패밀리 페이퍼.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었겠죠, 설마. 가족이 돌려보는 신문이란 뜻이 아니고? 가족애를 전하는, 가족의 가치를 전하는, 그런 거겠지만은, 따지고 보니까. 참 디테일에 강하시네. 몇 년 전에, 그냥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신문사의 슬로건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이게 그 두뇌 사이즈하고 기억력, 총명함 이런 게 비례하나 봐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개신교 쪽 언론에 있어서, 국민일보는 아주 큰 신문이었거든요. 기독교 쪽에서는? 예, 그렇죠. 또 조용기 목사 하면은 또, 교계의 삼성이었는데요. 교계의 이건희.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교계의 이런 무수한 군소 언론들 보면은 조용기 목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광고 받아먹고 조용기 목사 이렇게 띄워주는 신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계의 이건희 회장인 조용기 목사 다음에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는 어디쯤 랭크돼요? 그 양반은 아마 김삼환 목사도 우량주가 돼가고 있는데
LG쯤 되지 않겠는가. LG. 상당하구나. 예. 거기가 뭐 지금 조 단위. 예. 뭐 이게 뭐 잠잠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마지막 소식 뭐 한번 우리 짚어볼까요? 그 윤재석 예. 의원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반올림 정도라고 하면은 이 반올림 분들께 누가 되겠군요. 자, 예,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뭐 논란 끝에 일단 국가대표팀 감독 계속 하기로 했는데 일단 예. 브라질 월드컵 준비 기간에 판교 운중동에 뭐 아주 비싼 땅을 뭐 샀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어요. 뭐 그 근처 살지 않으십니까? 예, 뭐 근처이긴 해요. 예. 예. 잘 사시나요? 저는 그냥 아파트 단지고 뭐 땅 샀다는 동네 보니까 그 개인 저택들 짓는 단독주택 용지네요. 어디일 것 같습니다. 어디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땅 평수로 따지면 80평 정도인데 예. 11억에 사들였다. 땅값만. 오늘 이투데이가 보도를 했습니다. 분당 운중동인데요. 한국판 비버리 힐스로 불리는 부촌입니다. 풍수 지리적으로도 명당으로 꼽히고 있어서 연예인 신하균 씨, 권상우 씨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땅을 산 것이 위법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땅을 산 시점입니다. 4월 초부터 가족들과 여러 차례 땅을 보러 다녔고 대표팀 엔트리 발표 석주 전인 4월 18일에 토지대금 계약금을 낸 다음 대표팀 소집과 훈련이 진행 중인 5월 15일에 잔금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8강, 4강쯤 가면은 이런 얘기가 별이 아니죠. 예지력이 있는 예지력이 있는 홍명보 감독이다. 뭐 어떻게 찬사성 기사로 이렇게 또 표장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돈이 많은가 봐요. 국가대표팀 감독 되면 땅값만 11억 원 상당하네요. 오늘 참 뉴스K가 우리 황준호 팀장이 휴가를 갑니다. 황 팀장도 휴가를 가서 누가 하느냐? 제가 합니다. 뉴스K 뉴스 브리핑도? 왜 김 PD가 해요? 누가 합니까? 노정면 앵커가 하면 되지. 노정면 앵커는 앵커시고, 옆에서 이제 제가, 뉴스 리뷰 시간에 나와가지고 황준호 팀장이 하는 역할을. 그럼 오늘 스페셜 에디션, 스페셜 땡스 투 김용민 이래야 되는 거네요? 꼭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고, 저는 이제 제 영문 이름이 있습니다. 뭐요? 드래곤 스페어킴. 스페어킴? 스페어킴. 예. 인생이 스페어입니다. 거의 제 출연 시간하고 오늘 김 PD 출연 시간이 비슷해지겠습니다. 오늘 안 나오실까봐 걱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안 나오시면 난 이것도 대신 또 땜빵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말 자꾸 하지 마. 그때 자꾸만 마이크를 끌 수 없나? 그거 너무 자세하게 상보를 전해가지고 다시는 윤재석 과장 보도를 해서 술 한잔도 하지 마십시오. 과장 보도를 맥주 한잔도 하시면 안 됩니다. 청취자분들께서 큰일 납니다. 그 양반하고.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세요. 네, 김영민 PD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뉴스K 6시에 또 나오는 거예요? 밤 9시. 아니, 우리 코너에도 하는 게 있거든. 그래요? 예. 그거는 못하죠. 그럼 오늘 그 코너는 오늘 좀 혼선이 일주일 동안 되었습니다. 쉽시다. 미안합니다. 그거는 일주일 동안 쉬시는 걸로. 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쉬어.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3.8도까지 올랐고 원주는 34도, 충주 33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크게 웃도는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 속에 광주와 대구 26도 등으로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현재 북상하는 태풍 너구리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 예보도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5에서 30mm, 수도권과 제주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태풍 너구리가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며 제주와 남해안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함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목요일 오전까지는 제주와 영남에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네, 6시 11분 막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잠깐 볼까요? 아무튼 우리 김용민 PD는 웃음과 여유 이런 걸 몰고 다니는데 아주 타고난 재주가 있고 그건 훈련이나 연습 이런 걸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남들도 흉내내기도 쉽지 않고요. 다녀가면 하여튼 웃음이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용민 효과겠네요. 뉴스K 단축 방송하지만 시청률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뉴스K 재밌겠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 많이 주셨고 이강윤 평론가님도 김용민 PD 귀엽죠? 예, 사실 저는 저희 가게의 특성상 이렇게 커다란 사람을 바로 옆에서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신기해요. 그렇게 크면, 몸이 크면. 오늘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준호 팀장이 휴가면 당연히 쉬어야 하는데 뉴스K 미리 듣는 뉴스K 코너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김용민 PD가 하겠다는 얘기인가 싶어서 이건 너무 출연이 잦다 했는데 그거는 3일간 그냥 쉬겠습니다. 그 대신 뉴스 브리핑을 좀 알차게 소상하게 함으로써 다 커버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마린님이 재밌는 말을 써주셨네요. 알제리 감독 우리하고 같은 조였고 경기도 했죠. 굉장히 해보니까 잘하던 팀이었는데 알제리 감독은 지난 몇 년간 한국 경기를 다 봤다. 난 한국 선수들을 몇 달간 분석했고 한국의 경기력에 대해 모든 월드컵 예선 경기와 친선 경기 그리고 한국 K리그 팀의 경기까지 살펴봤다. 홍명보 나는 분당을 몇 달간 분석했다. 분당 땅에 대해 모든 동네와 모든 부동산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경력까지도 살펴봤다. 대단히 재치 넘치신 패러디와 해학의 아주 백미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쓰실 수 있는지 부럽습니다. 성적이 괜찮았다면 어디 가서 땅을 제 돈 주고 그 검은 돈이거나 부끄러운 돈 아니면 어디 가서 뭘 산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타이밍이 공교롭고 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4대강과 수공 그리고 빛 그다음에 외래 생물인 큰 무슨 빛 죄송합니다. 그 이름 잘 안 외워지지가 아직 잘 안 되네요. 이끼 벌레 그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이 표출해 주셨습니다. 환경부 저 청사에다가 갖다 놓자 이런 얘기했고 그 정책 실패의 경우에 최종 책임자가 어떤 식으로든 결국은 사후에라도 사후죠. 정책이라는 것은 사후 몇 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태도 이런 것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4대강 같은 경우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잘못되는지 왜 건설사들끼리 담합했고 이런 건 그냥 항용 모든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거니까 그건 그 건대로 하고 이것의 입안 및
집행 그리고 도중에 부작용이 발견되었을 때 또는 예견될 수 있는 시점에 왜 방향 수정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정책 청문 겸 조사위원회 이런 걸 해서 꾸짖을 사람은 꾸짖고 책임을 물을 것은 어떻게든 책임을 물어서 그냥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뭐든 한번 해볼 수 있다. 아니면 말고 그 폐해는 나중에 뒷사람들이 논와지고 이런 무책임한 것은 없앤다는 그런 전례를 한번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 그렇지 30조, 22조, 8조를 수공에 떠넘겼다. 이 돈이 이게 얼마입니까? 서울시 한 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40조 정도인데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 나라 돈 1년 쓸 거에 10분의 1을 4년 동안 이렇게 헛군데다 쓰고 오히려 그 후유증은 계속 커가고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품격 있게 있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겠죠.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가 워낙 할 일이 많아서 지금 경황이 없긴 한데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 그리고 국가기관을 통해서 한번 짚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 직원들 어깨 너머 촬영한 것들 많이 꼬집어 주셨고요. 요즘 국민 라디오, 국민 TV 계속되어야 한다. 26,000명 조합원 각오를 비장하게 하자. 힘을 좀 모으고 헌신합시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모두가 주인이니까 위기 때 또 특유의 힘을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 국정조사 특위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유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데 그러자 당신 뭡니까? 당신 뭡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 유가족분들 자 좀 계세요. 이거 지금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조원진 간사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은 안 했는데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은 어땠을까? 유경근 유가족 대변인. 알 좀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어감이나 그 느낌은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이런 뜻은 맞는데. 예. 이 영상에서 당시 세월호 안내 방송은 승객들에게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월호 안내 방송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은 안 했는데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 즉 유가족과 시민은 가만히 있으라는 한마디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는 300명의 사망자를 만든 단 한마디였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따르다가 희생돼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행태 때문에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모 촛불을 마치고 청와대를 향하던 시민 115명을 연행한 것은 침몰하는 대한민국 코에 가만히 있으라는 무능 독재 정권의 서슬퍼런 억압입니다. 가수 김장훈 씨. 조원진 의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은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유가족입니다. 80일을 거기서 매일 군청 브리핑, 해경 브리핑, 바지선을 탄 분이 그분들이고 만약에 조원진 의원이 와서 최소한 저만큼이라도 의원으로서 혹은 다른 국회의원들이 해경 브리핑 보고 군청 브리핑 보고 바지선 그냥 와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직접 잠수사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하나 그들의 얼굴 보고 2번씩만 했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일개 가수인데도 가서 바지선 타고 해경 브리핑, 군청 브리핑 다 보고 김진환 대령 만나서 해군 대령 만나서 물어보고 잠수사 만나서 뭐가 어렵냐 물어보고 들어오는 거 보고 해수부 장관님 연달 몇초에서 물어보고 거기 직원들 물어보고 공무원들 물어보고
경찰들 만나서 물어보고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유가족들이 거기에 앉아있으면 국민들은 그냥 슬프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는 유가족들입니다. 80일 동안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한 번 와서 그냥 쑥 둘러본 일개 국회의원이 유가족들은 나가라, 유가족들이 뭘 한다고 여기 앉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가장 많이 알아서 문제였을까? 세월호 유가족 측의 국정조사 모니터링단이 국정조사장 출입을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과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국조특위 심재철 위원장은 기관보고 사흘째 지난 2일이었습니다. 해경에 대한 기관보고 때부터 모니터링단에 소속된 법률 전문가 등의 출입을 통제해 왔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쁜가 봐요, 많이? 예, 오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 질문지 없이 정말로 자유대련 하십시다. 사실 뭐 우리 그동안 양 기자가 보낸 질문지에 꼭 입각해서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네. 돌발 질문도 늘 능숙하게 소화해 주셨고 오늘 뭐 굉장히 분주했던지 미리 마감 시간 저희 마감 시간까지 못 보내주셨는데 전혀 상관없고 나 그거 하나 궁금해요. 네. 동작 의뢰 뭐 야당 부분은 이따 제가 좀 따로 짚어볼 거고 그 여당 쪽 우리 저 새누리당 출입하고 국회 반장이고 하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못 구해요? 새누리당은? 글쎄요. 지금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신진 인사들, 그러니까 정치를 정말 정치의 뜻을 두고 있는 좀 참신한 인물들이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당 공천을 받아서 내가 정말로 우리 정치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하기엔 염치가 없겠죠. 예. 지금 괜찮은 신진들이라면 그리고 이제 기존 정치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동작을 출마에 대해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가장 큰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바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출마 여부였고요. 어제부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여기에 출마 한 해 만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문수 전 지사는 물론이고 나경원 전 의원도 본인은 굉장히 좀 신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는 여기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나오면 2011년에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재선거를 할 때 그때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패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서력전의 형식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거는 나오게 하려고 부추기느라고 하는 소리지 뭐. 그렇겠죠. 예, 정작 나경원 전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떡내키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어쨌든 기존의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는 게 1차 목표일 거고요. 이번에 설령 당선이 안 되더라도 1년 반 후에 이제 치러질 20대 총선에 내가 여기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 분명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친박계 지도부가 있는 상황에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나중에 가면 떨어지긴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정도로 나경원 전 의원 본인이 현 여권 내에서 계속 이렇게 좀 미운털이 박힌 듯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한번 나왔더라도 다음번 총선 공천을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는 거겠죠. 그래요. 그리고 참 저희가 지금 문제인 게 노회찬 의원이 만약에 나온다면 저쪽에서 그리고 아직도 지금 나흘째인가요? 사흘째인가요? 새정치연합의 기동민 전략공천 지명받은 사람은 아직 가타부타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냥 만약에 그냥 그대로 기동민 씨로 간다고 치고 그럼 또
노동당의 김종철 후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때는 민노당에 같이 있었지만 지금 그랬었죠. 진보가 예. 분화되면서 나온 40대 초반쯤인데 꽤 신망이 있고 나름대로 네네. 성실성을 인정받는 젊은 정치인이 있는데 노회찬 의원만 빼면 그렇게 네. 지명도에 있어서 누구를 서로를 압도할 만큼의 그런 상황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사람 중에는 개인으로만 보면 노회찬 전 의원의 득표력이 제일 상당히 셀 것 같고 네네. 그렇지만 새정치연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얻고 들어가는 표 이런 걸 따져보면 기동민 씨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렇죠.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새누리당이 동작을 이길 수도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경원을 내느냐 아니면 신인을 내느냐 여기에서 지금 아예 나경원 쪽으로 그러니까 빅샷이나 거물 쪽으로 해보고 싶은데 탐탁한 답을 못 듣고 있으니까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대체적인 분위기를 정확히 짚으신 거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지금 김문수 전 지사 카드에 대해서 예.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김문수 전 지사 본인이 불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몇 차례 밝혔고 그리고 지금 설옥도에 지금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설옥도에 가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민생, 민심 이 접점을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설옥도에 내려갔는데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 오늘 김세현 제1사무부총장 네. 포함해서 지금 설옥도에 김급파가 됐습니다. 한 2-3명 정도가 지금 김문수 전 지사를 만나러 내려갔는데 삼고초려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전 지사의 출마 그리고 이 야당에서 표가 좀 갈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현실화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정말 동작을 해볼 만하다 이런 기대감이 오히려 또 커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쪽으로. 그래서 이제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해서 좀 더 좀 푸시를 해보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나경원 전 의원 카드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신인 카드도 지금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있다 그럽니다. 네. 아직 이렇게 저희 기자들 안테나에 잡히지는 않는데 네. 얘기 들어보면 지금 한 2명 정도 지금 어제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박종진 앵커도 들어가고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박종진 앵커, 그 다음에 소설가 김진명 씨, 이런 사람들 지난주에 이제 접촉을 했는데, 예. 그 2사람 정도는 아니다. 이제 확인이 됐고요, 접촉 사실을. 예. 접촉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다. 예. 안 나가겠다. 그렇게 이제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동작을 때문에 여든 야든 지금 뭔가 꽉꽉 꽉 맥혀가지고 다른 예. 데까지 여파를 좀 미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야 모두 지금 730 재보궐선거 이번 선거 치러지는 곳이 15곳인데 예. 호남에 4곳, 또 영남에 2곳, 특히 이제 영남 2곳 중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지금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마하는 걸로 예. 지금 그렇게 입장을 굳히면서 새누리당이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게요. 나머지 충청권 같은 경우만 해도 한상률이 지금 서산태안에 예, 그렇죠. 서산태안에 지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새누리당 공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지금 김태흠 공천위원회 대변인이 이제 사퇴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대전 또 충주 이 2곳도 이제 여야 지금 윤곽이 가려지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한 곳 한 곳 빼놓고 보면 네. 굉장히 좀 여야 모두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지역들이 많은데 예. 이것들이 전부 지금 최근 며칠간 이 서울 동작을 때문에 다 묻혀버린 그런 예. 형국이 된 거죠. 그 가운데 지금, 핵심 고리가 예, 안 풀리니까 그렇죠. 예. 꼬여있는 녹근들을 지금 실마리를 못 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며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새누리당 전당대회 앞두고 양 기자한테 이거 꼭 한번 조금 길게 듣고 싶었는데 오늘 요거 네네. 분석해주고 오늘은 끝을 내죠.
새누리당 전당대회 흔히 김무성 의원이 앞선다고는 하는데 네네. 김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와 네.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의 새누리당을 각각 한번 예상을 좀 해봐 주시면, 또 청와대와의 관계, 야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 함께 아우러서 조금 예측을 좀 한번 해봐 주실래요? 지금 새누리당 전당대회 딱 이제 일주일 남았죠. 다음 주 월요일 14일 날 이제 전당대회일인데요. 네. 그날 서청원 의원 아니면 김무성 의원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당대표가 될 텐데, 서청원 의원이 될 가능성보다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김무성 의원이 될 가능성을 좀 높게 꼽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아마 최근까지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 내일쯤 모 일간지에서 대의원들, 당원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확한 수치는 아마 알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미 인구에 회자된 그런 경우들이 됐는데. 그러면 말해 보시죠, 대체로 지금 김무성 의원 1인 2표제로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서청원 의원이 20% 중반대,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30% 중반대, 그러니까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차이가 꽤 나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면 사실은 일주일 상간에 뒤집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가능하겠, 이런 이제 좀 비판적인 생각들이 가능하겠죠. 네. 더더군다나 여론조사 30%가 더 더해진다면 사실은 김무성 의원 쪽이 좀 더 유리해진다,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네.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건, 지금 김무성 의원 쪽에서는 좀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얘기하지 못한 채 이 서청원 의원이 얘기하는 박근혜 좀 도와줘야 된다. 박근혜 네가 만든 대통령 지켜야 한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대권을 노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 자기 정치의 틀을, 이런 것들을 낼 거냐, 또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볼 거냐, 이 사이에서 여전히 좀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김무성 의원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하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모습이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거의 변별력을 갖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 없을 것이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대충 이제 먼저 서청원 의원 얘기를 해보면요.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어떤 새누리당이 될 거다.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수기? 경호대? 경호원? 그렇죠. 그렇게 봐야 맞겠죠. 네. 그런데 이제 김무성 의원이 된다고 하면 좀 달라질 거냐. 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제스처는 있겠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는 김무성 의원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대권의 꿈을 꾸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 여당에서 대권 주자가 정말로 대선 근처에까지 가려면 청와대와 완전히 틀어져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중심을 꽉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또 당내 친박계 기반들이 있고, 이러면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와 쉽게 각을 세우기는 힘들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반 국민들이 서청원, 김무성 이 두 사람을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한 명은 친박계 맏형이고 한 명은 비주류 좌장이다 이렇게 해서, 또 당원들은 대체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두 사람 다 과거이고 두 사람 다 비리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는 한 사람은 과거다, 미래다, 한 사람은 의리다,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큰 차이 없을 거고요. 그 밥에 그나물이고 초록은 동색이고.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 누가 당대표가 되든 지금의 새누리당이 19대 총선 이후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보여줬던 그 청와대에 끌려가는 여당, 존재감 없는 여당의 모습이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무성
설령된다고 해도 그리고 다른 좀 더 큰 뜻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럴수록 오히려 더 바짝 엎드리거나 신경전 펴지 않으면서 자기 이미지만 조금씩 만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정쩡한 여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는 어차피 그 여야 양당 큰 당들의 15곳 후보자들 지금 한 7, 8곳들은 정했지만 가장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곳들을 지금 못 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곳들을 예, 조금 예. 집중해서 보기로 하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정가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조금 전에 양 기자하고도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여야가 모두 동작을에 꽁꽁 묶여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쪽 사정을 조금 야당 쪽 얘기만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모든 신문들이 요즘 계속 이걸 쓰고 있는데 제가 텍스트로 고른 것은 한겨레 기사지만 꼭 여기에 얽매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기사에 근거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황을 잘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우선 기사 일부분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불거지는 잡음으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동작을에 전략공천하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을 광주 광산을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 동작을에 전략공천된 기 전 부시장은 사흘째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공천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기 전 부시장의 전략공천으로 출마 기회를 잃게 된 허동준 동작을 위원장은 이날까지 전략공천 재고를 요구하며 나흘째 당대표실 항의 농성을 이어갔다. 이날 새벽 두 사람이 서울에서 만났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부시장을 차출하면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광주 광산을에서도 천정배 전 장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선을 주장하고 있는 천 전 장관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전략공천을 당장 중단하라는 논평을 냈다. 천 전 장관 쪽 관계자는 무소속 출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 이른바 전략공천이라고 하면 여론조사가 됐든 경선 내부 경선 룰을 만들어서 후보들이 합의를 하고 그것 그대로 진행을 해서 예비고사를 치르는 거죠. 그런 예비고사 없이 중앙당에서 또는 공천 어떤 심사위원회 같은 데서 전력공천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선 당의 원로들이 모인다거나 무슨 회의를 통해서 예비고사 없이 아무개를 내려보내는 그거 아닙니까? 전략공천이야말로 진짜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정치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야 누구 하나 흠잡을 수 없는 말 그대로 명분을 갖추고 있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전략공천은 어때 왔습니까? 우리나라 야당의 역사는 개인들 정치 실력가 김대중, 김영삼 우리 흔히들 그렇게 떠오르죠. 그 전에도 개파 보스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고요. 이 개파들의 이합 집산이나 합종 연횡에 따라서 당권이 오가기도 하고 당명이 바뀌기도 하고 집권의 힘을 얻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그래 왔습니다. 그 개파 자체가 저는 후진적이라거나 비효율적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어두운 면, 특히 정치 자금에 관련돼서 그것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비난하려 함은 아닙니다.
개인 명망가에 의해서 움직여 오던 시절에는 그 사람들의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략 공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양김 시대를 끝으로 저는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끝났고 앞으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설령 아주 걸출한 정치인이 나올 수 있고 모든 게 훌륭하고 뛰어난 나머지 그의 곁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몰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무슨 특별한 정치적 야욕을 갖고 자기 계파를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세가 형성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 1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정치는 전 민주성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시대적인 전략 공천을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전략 공천은 물론 선거의 효율과 최종적 목표인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선거 구도와 이번처럼 15군데에서 펼쳐지니까 신진 그리고 원로급 이들을 적절히 잘 믹싱해서 최고의 시너지를 내려면은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그때 전략 공천의 원칙은 분명히 밝히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어떠한 점에서 사람을 고르고 전국적 판세 분석을 우리는 현 단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 선거의 메인 이슈는 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어떤 점을 아젠다로 내세워서 집중적으로 타당 새정치연합 같으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공격하겠다. 그런 점에서 여기를 전략 공천을 하고 이곳에 A, B, C, D가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설득의 과정은 거쳐야 하는 겁니다. 김한길, 안철수 둘이서 저녁밥 먹고 들어 앉아가지고 쏙닥쏙닥해서 여기는 이 사람은 이번에 어때? 아니야, 여기는 꼭 나 한번 심어줘야겠어. 이거 6.4 때 광주 직할시장 이렇게 하다가 윤장현 파동 나고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불과 지금 4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원칙이나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설득에도 실패하고 있고 아직도 꼬여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차라리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두 대표는 완전히 손을 뗀다는 선언을 하고 공천심사위원회에 모든 걸 맡기는 게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맡길 때 공천심사위원들에게 현재 새정치연합이 처해 있는 당의 상황과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것쯤은 브리핑할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충분히 하되 최종 그런 걸 고려해서 결정을 해달라라고 하고 손을 띄는 게 나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략 공천도 이루어졌더라면 누가 되든 간에 반발하는 측을 설득할 명분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어느 공천이건 아무리 잘해도 완전히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경쟁에서 떨어지면 서운하고 서운한 사람은 입빛쭉 내밀고 수군거리고 다니고 된 사람의 안 좋은 쪽 들추고 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명분이다라는 거고. 저는 동작을의 문제는 동작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실은 광주에서 시작된 거로 봅니다. 광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를 내는 거면 광주 전체에서 한 명 뽑는 시장 선거가 아니고 서너 개 동에서 사람 하나씩 뽑는 국회의원이니까 광주 광산 을에 누구를 내보내든 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천정배 사선의 중진이 내면서 시작이 됐죠. 그럼 천정배가 거기에 가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김한길과 안철수가 어떻게 판단했느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그리고 공개된 정보들이나 징후로 보자면 천정배가 거기 나오는 게 못내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동민이라는 비교적 젊은 48살이면 꼭 젊다고 그러니까 물리적 나이의 기준보다는 출마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동민 씨 여기에 냈어요. 연고도 있고. 그리고 광주 출신의 MBC 기자였던 박광온 대변인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전라남도 쪽, 목포인가 어디 해안 쪽 출신일 겁니다. 김한길 대표하고 가깝다고 소문이 나 있죠. 그런데 마침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형사과장이 사표를 내고 변호사 업무로 돌아가고 공부를 좀 더 하겠다 이러니까 그 권은희를 기억하는 많은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광주에 내면 어떻겠느냐. 광주의 딸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지도부가 확실한 원칙을 갖지 못한 채 천정배 전 의원을 설득하는 데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내심 박광온 또는 권은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동민 씨를 개소식까지 한 사람을 갑자기 동작을로 뺍니다. 근데 동작을에는 누가 있었나요? 특별히 아직 무주공산이긴 하지만 정치고 뭐고 간에 다 사람의 신의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출발점인데 기동민 씨는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당협위원장을 10년째 동작을에서 하고 있던 허동준 씨 지구당 위원장이었죠. 옛날 말로. 중앙대 총학생회장이었는데 같이 학생운동했고 고생도 같이 했고 또 공교롭게도 고 김근태 의원 밑에서 함께 보좌관, 비서관 이런 거 하면서 고생을 한 식구의식이 참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년째 있으면서 허동준 씨는 정동영 고문한테도 한번 양보했고 이계한 의원한테도 양보했고 3번을 여지껏 양보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친구한테 양보를 해라. 그것도 친구가 여기 올 생각도 없었는데 그러니 사단이 나고 시끄러워지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면까지 헤아리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가 나서서 허동준 또는 기동민을 뭐 물러서라거나 네가 참으라거나 이번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거나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왜? 가장 기본적인 면, 인간적인 면, 예의 이런 거에 있어서 놓쳐버렸으니까. 여기에 무슨 선거에 뭐 여론조사 수치를 들이댄들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해야 지명받은 기동민 전략공천 지명자가 피지명자가 사흘 나흘이 되도록 가타부타 말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전략공천이 아닌 거죠 이미. 그래서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의 아마추어리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투명하지 못한 그다음에 자기들이 분명히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원칙이나 전략 부재인 상황에서 그때그때 아이디어나 순간적인 것으로만 해보려는 그런 원칙의 부재, 전략의 부재 때문에 이게 생겼다. 지금이라도 누구도 너무나 꼬여있고 누가 나서서 말하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내부 회의, 그러니까 집단지도 체제로 이것을 풀어나가야지 이제 뭐 자존심 따지고 밀어붙이는 국면으로 나가면 서로 잡음만 시끄러워지고 그러는 통에 신망은 이룰 수밖에 없고 그래서 730 재보선의 비중과 이런 건 다 알면서도 선거 전망은 대단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김한길, 안철수는 밝힐 건 밝히고 사과할 게 있다면 하고 전체 회의에 붙여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광주와 동작만 풀리면 사실 나머지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몇몇 군데 공천 때문에 이렇게 시간 허비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세월호 저렇게 되고 있는 거 보아라. 새누리당과 청와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내야 할 가장 최우선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간 여기서 마치고 경제 뉴스 점검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길경식 연구이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라리 오늘 월요일이기도 한데 예. 청취자분들께 아예 미리 공지 말씀을 드리죠. 다음 주부터 네. 경제 공부하는 길경식과의 경제 공부를 화수목 3일간 연속으로 하겠고요. 시간대도 길 이사님의 일정이 있어서 6시 39분, 40분대로 그러니까 이강윤의 오늘의 맨 마지막 코너로 옮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그룹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면서요. 그게 좀 딱 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게. 김준기 회장이 뭐 내놓고 뭐 사죄 좀 하고 그런다고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외부에 나와서 마지막 소식까지는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네네. 지금 일단은 뭐 그 고비를 넘겼다는 게 이제 도움을, 즉 채권단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이제 도움을 더 주느냐라는 정도로 이제 한숨 돌렸다는 정도이지 문제 해결은 아직도 좀 소원한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근데 거기 15개 그 동부그룹 계열 여기도 굉장히 큰 데잖아요. 계열사 그렇죠. 15개 중에 사회이사의 절반이 관피하라고요? 네. 지금 보면 비금융사가 10개고 금융사가 5개로 15개 계열사인데 이 계열사들이 총 38명의 사회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18명이 그 관피하로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금융계열 쪽 출신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예, 지금 5개 금융사의 15명의 사회이사 중에 10명이 관피하로 나타났고, 이들이 이제 정부하고 관련해서 이제 대정부 창구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금융기관, 대금융기관 로비용으로 활용이 되지 않았나 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농부제철 같은 경우 보면 은행이 여시니까 은행에서 대출한 게 한 1조 6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설정된 담보를 살펴보면 1조 2천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담보 맡기면 100원짜리 담보면 한 80원밖에 안 쳐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얘들은 이렇게 많이 담보를 초과해서 돈을 빌려준대요? 네. 4,500억 원 이상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무담보로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네. 그중에서도 보면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같이 정부의 입김이 좀 강한 은행들에서 이 무담보 대출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부 출신 관료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더 좀 의심이 되고 있고 나라 돈으로 쓰는 은행들 그렇죠. 아무래도 좀 관계가 있는 은행들에서 이런 좀 유착 관계들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이런 은행들은 담보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은행 자체적으로 충당금으로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안 그래도 은행들의 수익이 계속 안 좋아져서 은행들 위험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 담보라도 있으면 그 담보를 경매에 넘기든가 해서 빌려준 돈 얼마 일정 부분 회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담보로 아까 뭐 4,500억 원인가를 줬대는데 그럼 그런 돈은 돈 떼이는 거예요? 일단은 동부그룹이 뭐 계열사도 잘 매각이 되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잘 진행이 돼서 다시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채권도 이제 때가 되면 회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동부그룹이 정상화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 담보가 없는 채권들은 거의 은행 그냥 손실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4,500 정도는 허공에 날린 돈이다. 최소 지금 그렇게 되는 최소가. 거고. 예. 근데 지금 있는 돈도 그 무담보로 돈 빌려준 게 대개 국책은행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은행들의 손실들은 다시 또 세금으로 이제 메워지는 경우가 특히 국책은행들은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엔 국민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나아진 점 없이 그대로 패턴이 반복이 되죠? 이게 원래는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더 세세하게 그 밖에서 외부에서 볼 수 있게 더 투명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뒷거래를 통해서 될 수 있게 가려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관피아 또 뭐 그 모피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IT 혁명 이제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정보들이 이게 노출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니까 정부 부문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은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아지기가 힘든데 지금 정부에서 그런 의지를 과연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좀 회의적인 것 같아서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피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건 세월호 대참사를 지켜보다가 적폐 뭐 이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논의의 시도조차 아직 못해 오고 있으면서 동부그룹 뭐 이런 데서 지금 관피아의 구체적인 모순이 탁탁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튼 우리 사회가 시스템부터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의 수술이 인식의 변화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네. 수술은 그냥 일회성 시술에 불과하고 구조는 못 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우울한 생각을 저는 벗어나기가 좀 힘들겠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네. 제도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그 안에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게 유착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와도 결국엔 그 제도를 또 악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쪽으로 이게 또 왜곡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을 바꾸는 게 더 좀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경식 이사께서 중요한 화두, 숙제거리를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짧았지만 네. 핵심적인 말씀 감사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